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피부 관리와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매일같이 다른 분들 사연을 즐겨 듣다가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인 남편놈 때문인데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걸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다들 결혼 후에도 연애 때처럼 행복하셨나요? 아니, 행복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금가락지인 줄 알고 골랐던 남자가 사실 녹가락지도 안 되던 놈인 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저는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어요. 유망한 중소기업 대표였던 남편은 저와는 5살 정도 차이가 났고 건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남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군 줄 아시나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가장 최고급 케어를 받으시고 계셨던 분이라 저도 평소 더 친절하게 대해드렸던 분들 중 한 명이었죠. 피부 관리 가게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가게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집 사모님들 뿐만 아니라 입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올 정도로 손님들도 갈수록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을 피부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은 항상 제게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저를 어머니는 유독 예뻐하시면서 남편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아들이 중소기업 대표니까 어지간히 자랑하고 싶었던 거겠죠. 저는 적당히 장단 맞춰주며 그분의 기분을 띄워주곤 했습니다. 그것도 손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요. 김 원장은 연애도 안 해? 손도 곱고 얼굴도 고운데 왜 혼자 이러고 있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도통 여유가 안 나네요. 그래도 밥 먹을 시간은 있을 거 아니야. 혹시 남자 싫어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마침 우리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딱 우리 김 원장과 한번 만나면 잘 어울릴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들이니까 보증할게. 그러니 시간 내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사모님 감사합니다. 꼭 마음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기분 나쁘지 않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VIP 손님이라지만 손님들과 따로 사석에서 만나는 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손님도 아닌 손님의 아들을 만나라고 하니 불편할 수밖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피부샵에 오실 때마다 남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또 거절할 거야? 그러다가 금세 노처녀 되는 거야. 내가 당장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이라도 먹으면서 알아가 보라는 건데. 근데 그걸 자꾸 거부해. 나 이제는 자존심이 상해서 기분 상하려고 그래? 아유, 사모님, 솔직히 밖에서 손님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제 마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날도 이렇게 말을 하며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도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며칠 후 저는 깜짝 놀랄 일을 맛고야만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사모님이라는 사람이 제가 밖에서 남자를 안 만난다고 하니 직접 저희 피부샵으로 데리고 온 거 있죠. 이 놀라운 광경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김 원장, 자, 이 사람이 내 아들이야. 어때? 인물도 좋고 귀도 훤칠하지? 김 원장이 밖에서 안 만난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도 오늘부터 김 원장한테 피부 관리 받기로 했어. 잘 좀 부탁할게. 이렇게 말을 하며 저를 굉장히 당황시켰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전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만나게 된 거였죠. 그렇게 전 남편 피부를 관리해주게 되었고 여드름은 좀 있었지만 나름 관리만 잘하면 피부가 좋은 편에 속했어요. 요즘은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외모 관리를 많이 하고 피부 관리도 많이 받기 때문에 딱히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피부샵 원장과 손님으로 만나 친해지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매너도 있고
누가 봐도 착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을 했었고 선한 인상을 가진 부드러운 남자였죠. 정말 그때는 제가 콩깍지가 씌었다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던 남자였어요. 그 덕분에 1년을 연애하다 살림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생각하는 조건도 맞았고 여러 성향이 잘 맞다 보니 자연스레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통신기기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저보다 5살이 많았고 직원이 30명 정도 있을 정도로 나름 건실한 회사였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중소기업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름 그쪽에서는 원청에서 물줄을 받아 공장을 돌리며 자리를 잡아가는 회사였죠. 그러다 보니 신혼 초반에는 경제적으로나 다른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서로의 영역은 존중하며 각자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획한 대로 첫째가 생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나름 노력도 열심히 했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한결같이 아껴주었고 일이 바쁠 텐데도 저를 위해 많이 애를 써주었고요. 그러다 한번 남편 회사에 회식이 있어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하고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남편은 직원들에게 당신 배 나온 모습 보여주고 싶다면서 꼭 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체면도 있고 가족같이 지내는 직원들의 얼굴도 볼까 싶어 찾아가게 되었죠. 사모님, 이야 역시 우리 사모님 미모는 연예인 저리 가라네요. 최고이십니다. 이쪽 대표님 옆으로 앉으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다들 우리 남편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직원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목례를 하며 인사를 했는데 그날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자가 저를 보며 밝게 웃어주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이 새로 채용한 32살 총무팀의 아가씨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고운 피부에 얼굴도 예뻐 남작게나 올렸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첫인상이 참 좋더군요. 하지만 그 여자가 제 인생의 최대 암적인 존재가 될 줄은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 그날 회식 자리 이후 가끔 남편 회사로 가 남편 일하는 모습도 보고 야근하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도 싸가며 열심히 내조를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첫째를 낳았고 우리 부부 금술이 좋았던 걸까요? 첫째를 낳자마자 둘째도 금방 생겨버리더군요. 그렇게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남편의 사업이 휘청거릴 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거듭하다가 잘못된 공정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바람에 원청 업체에서 물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결국 나중에는 원청 업체에서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사업하기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른 회사와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힘들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제 피부샵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니는 남편 사업이 어렵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어요. 요즘 사는 게 어때? 우리 아들이 잘해주니? 네, 어머님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이번에 네 막내 시누이 결혼 소식은 들었지? 얘가 무슨 시청에서 공무원 하는 남자 하나 데리고 왔더라. 자기 부모가 시청 고위직에 있다던데 참 듬직하니 잘생겼어.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좋기는 하지. 그런데 네 남편 요즘 무슨 일 있니? 동생 시집가니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 1억만 좀 부탁했더니만 통 소식이 없다. 내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1억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무슨 1억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1억을 요구하다뇨. 지금 남편 회사가 힘들어져 직원들 월급 주기도 바쁜데
그런 거금을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속 들어보니 시누이네가 신혼집을 구하는데 남자 쪽에서 돈이 좀 부족해 보인 듯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막내 시누이가 부탁한 걸로 보였고요. 남편은 아마 동생 가는데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게 자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님 연락도 피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자세히는 말을 안 하고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뉘앙스만 풍겼죠. 어머님, 지금 회사가 주문이 많이 안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잔업도 안 하고 일찍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회사 자금이 안 돌아서 남편이 선뜻 말을 못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 1억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니?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니네들 지금껏 모아온 돈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시누이 늦게 시집 간다는데 좀 도와주렴.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도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서요. 어머, 얘 봐라. 너 지금 이 피부샵 하면서 한 달에 2천 넘게 번다면서. 내 아들 자금 상황이 안 좋으면 네가 좀 1억 좀 내놔봐라. 가족끼리는 다 같이 도우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 주까지 돈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지금 이 상황은 뭐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한테 돈을 맡겨놨다는 듯 1억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은 시모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우선은 생각해 본다고 하며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한테 받아낼 때까지 제 피부샵에서 가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돈을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도 매일같이 나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그런 돈을 시누이한테 갖다 바치기 싫었습니다. 차라리 이 돈은 우리 가족이나 아이들 교육비로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시모는 틈만 나면 전화해서 돈을 요구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혼수 준비해야 되니 5천만 원만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것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계속해서 거절하는 게 미안해 500만 원을 주며 사고 싶은 가전제품 하나 좋은 걸로 사라고 시누이에게 직접 보내줬어요. 시누이는 서운하다는 표현을 애써 둘러대며 하긴 했지만 당장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 덕분에 저와 시모의 사이는 점점 갈등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래서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싹수가 없어서 인성이 그러지. 라고 하며 저를 욕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내가 왜 피 한 방울 섞지 않은 걔네들을 챙겨야 하냐고요. 저는 그래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개가 짖는다 생각하고 저는 귀 닫고 눈 감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오니 더 열이 받아서 혼자 발광하는데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아무튼 그날 이후로 시댁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덕분에 저는 우리 가정을 더 챙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 하루가 달리 술을 먹어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일궈온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상황이 악화돼 가니 맨정신으로 버티기에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면 밤 12시가 다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 어떨 때는 회사에서 잔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하며 술을 먹고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난 남편에게 꿀물도 타다 주며 조용히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도 많이 안 좋아?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회사 담보로 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여기저기 끌어쓰고 있어. 걱정 마. 곧 좋아질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좋을 때가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야. 이것만 이겨내면 다시 희망이 보일 거야. 아무튼 고마워. 나 생각해줘서.
이렇게 날 생각해주는 사람 당신밖에 없다.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며 제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제발 좋아지기만을 바라며 남편이 신경 쓰지 않게 아이들을 챙기며 낮에는 피부샵을 원장하는 원장에서 저녁에는 가정주부로 돌아와 가정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또 그놈의 시어머니가 문제였어요. 시모는 남편에게 매달 150만 원씩 용돈과 카드값 일부를 받고 있었는데 그게 끊기니 제게 해코지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은 피부샵으로 찾아와 네 년이 우리 아들한테 받는 용돈 끊으라고 말했지? 안 봐도 너 맞아. 이 불려우 같은 년. 네가 뭔데 용돈을 끊으라 마라 그래?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남편한테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건데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각자 돈 관리하는 거, 내가 번 돈은 내가, 남편이 번 돈은 남편이 관리하는 거 모르세요? 저도 요즘 몇 달 생활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유난 떨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지금 손님들 많은 거 안 보이세요? 뭐? 네가 아니면 우리 착한 아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미안하다고 문자만 딸랑 한 번 왔더라.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던 애가 왜 너랑 결혼하고부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고.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고요. 어머님이 정 궁금하시면 직접 회사 가서 물어보시던가요. 그리고 지금 남편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게까지 찾아와서 며느리 일도 못하게 만드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며 그만 제발 돌아가시라고 가게 출구 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나 가게 출구 앞에 있던 작은 화분을 들어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던 직원들, 손님들 모두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나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일해. 손님들한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고 시어머니를 강제로 쫓아버리고 가게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도저히 그러지 않으면 제가 사고 칠 줄 알았거든요.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랬더니 몇 번 가게 문을 두드리더니 쌍욕을 하며 돌아가더군요. 어떻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본인 생활비랑 카드값 안 줬다고 며느리 가게 와서 깽판을 칠 수가 있나요? 저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일절 시어머니 전화라든지 문자, 카톡 모두 다 씹어버렸습니다. 괜히 그 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시모하고 나랑 엮지 말라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시모에게 알아듣게 잘 설명을 했다면 제가 이런 수모를 안 당해도 됐었던 상황인데 말이죠. 여보, 당신 힘든 거 아는데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해도 너무하잖아. 당신 힘든 거 아는데 나 앞으로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줘. 부탁이야. 아니 당신, 우리 엄마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갑자기 들어오는 생활비가 안 들어오다 보니 삐져서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이해해. 나도 엄마한테 죄송할 따름이야. 그러니 당신이 이해해. 아무리 그래도 당신보다 어른이고 어머님이시잖아.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어? 저번에 울면서 전화 왔더라. 며느리 잘못 들여서 못 살겠다고.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울기까지 하시겠어. 아니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나도 우리 아이들의 엄마고 사람인데 언제까지 그 모습을 보고 참아야 하는 건데. 당신 어머님이니까 당신이 앞으로 책임져. 저는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무조건 당신 어머니를 이해해달라는 사고방식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우리 친정에서는 남편에게 우리 사위, 아이고 잘생긴 사위, 예쁜 사위 이렇게 말을 하며 힘내라고 칭찬을 해주는데 한없이 저를 구박하고 욕을 해대는 시모에게 제가 더 이해해줄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각방이라는 걸 써보게 되었네요.
남편도 싫고 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도 한동안 특별한 말 아니고서는 거의 대화조차 단절될 정도로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싫은 건지 집에 들어오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언제부터는 제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쌩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문제 때문에 연락을 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리 회사가 힘들더라도 자기 자식들은 잘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 문제로 뭘 상의하려고 해도 알아서 해. 그걸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는데. 짜증나게 나한테 묻지 마.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점점 더 실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한 남자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우 대표님 사모님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 김철우 대표님 회사 다니는 김 과장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좀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 잘 지내셨죠? 근데 갑자기 제보라뇨? 남편 회사에 또 무슨 큰일이 생겼나요? 회사 일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문자로 장소 찍어 놓을 테니 오늘 오후 2시까지 그쪽으로 와주세요. 아마 사모님도 꼭 알아야 할 일이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김철우 대표님에게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저는 김 과장에게 그 전화를 받고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 내가 그 장소로 가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말, 계속 기분이 안 좋아지고 안 가면 정말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맞춰 그 장소에 나갔습니다. 김 과장은 그전보다 많이 헬스케져서는 저보고 앉으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에 뵙죠? 이렇게 찾아오시라고 해서 죄가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제보한다는 건가요? 아, 네. 사실은 먼저 이것부터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은 그렇게 말하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무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커피잔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정말 제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영상들이 제 눈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남편과 그때 회식 자리에서 봤던 여직원이 남편 사무실 안에서 로맨스를 찍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한 로맨스요. 사모님에게 이런 영상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사모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저 이 여직원이랑 1년 동안 만나고 있었어요. 사내 커플로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각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더니 저를 피하려고만 하더라고요. 딱히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 뒤를 좀 밟아봤더니 대표님하고 연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한적한 숙박업소, 어느 날은 회사 일 끝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또 어떤 날은 여행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둘이 생활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네, 뭐라고요? 6개월이요? 네, 맞습니다. 6개월이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좀 잡아내려고 대표님 안 계실 때 대표실에 들어가서 CCTV를 설치해서 모아온 영상들이에요. 어떻게? 저는 남편이 회사가 힘들어서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럼 김 과장님 말씀은 이 여자랑 바람 피느라 집에를 안 들어왔다는 소리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저희 부모님 소개시켜드리고 결혼 날짜도 잡았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뒤통수를 맞아버리니 한동안 얼마나 페인처럼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도저히 이렇게 살면 저만 억울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 복수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이렇게 사모님에게 연락을 드린 겁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란 작자가 그런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뒤에서 내조하며 그렇게 살았네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 과장님. 저는 그렇게 김 과장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며 김 과장이 모아온 영상들을 전송받고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열이 받고 화가 나서 정말 죽이고 싶고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피는 것만은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남자가 바람이라니 정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전화했어? 아까 다른 업체 사장들이랑 미팅이 잡혀서 말이야. 근데 무슨 일 있어?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집에 들어와. 당신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아, 그래? 근데 어떡하지? 오늘은 야근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오늘도 작업할 게 좀 있어서 늦게 끝날 것 같아. 당신도 알잖아. 회사에서 집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 내일 아침에도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오늘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아니, 당신은 회사가 망하기 일부 직전이라면서 무슨 야간에 공장을 돌린다는 거야? 아이 참, 그럼 놀아? 놀았으면 좋겠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따라 왜 말꼬리 잡고 짜증나게 하는 건데. 안 그래도 머리 아플 일 많으니까 끊어. 이렇게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건 당연해 보였고 적반하장식으로 제게 짜증을 내는 남편을 보며 이놈을 도저히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쯤 남편이 있는 회사로 찾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또 남편이 제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때 시간은 저녁 8시쯤 되었는데 야간에 공장을 돌린다는 남편과는 달리 회사는 조용했고 몇몇 직원들만 마무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조용히 남편 사무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남편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직원은 소파 옆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애정행각을 하고 있더군요. 그것도 밥을 먹으면서 말이죠. 정말 더러운 현장을 목격하고야 만 것이었죠. 야, 니네들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들이야? 라고 말하며 저는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저를 보고서 급히 손을 빼더니 누가 봐도 당황한 모습들을 하더군요.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오면 온다고 말을 하지. 뭐? 내가 온다고 했으면 니네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겠냐? 이런 더러운 새끼들. 네가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그러고도 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야. 그냥 이 직원이 나 저녁만 챙겨줬을 뿐이야. 다른 건 없다고. 정말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그 여직원이 또 한 번 경악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빠, 왜 이렇게 당당하질 못해?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거 미리 알게 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뭐? 오빠? 네, 왜요? 오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저보다 나이 많으니 당연히 오빠죠. 그리고 저 이 오빠 아이 가졌어요. 지금 5달 됐고요. 이제 머리 좀 돌아가세요. 뭐? 임신? 바람도 모자라 가정이 있는 남자 꼬셔서 임신을 했다고? 뭐 사람이 사람 만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서로 사랑하면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알고 이만 이혼해 주세요. 이렇게 된 것도 사모님 책임도 있는 거 아시죠? 남편 간수 못한 죄요. 매일같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오죽하면 대표님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아, 그거였어? 인연이랑 같이 있으려고 회사 핑계로 외박하고 집에 안 들어온 거였어요? 나도 김 과장한테 듣기는 했지만 직접 들으니 더 놀랍네. 야, 너 김 과장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파혼 선언하고 감히 가정 있는 남자를 꼬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죽이기라도 하시게요? 참 말문이 막히더군요. 동물들도 자신이 죄를 졌으면 수그린다고 하던데 이렇게 바람을 펴고 임신까지 했으면서 막무가내로 나오는 그년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질 못하겠더군요. 저는 그래서 두 사람이 먹고 있던 반찬통을 그년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야, 이년아, 너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쉬워 보이지? 네가 이놈의 임신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두고 봐. 앞으로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꼭 보여줄 테니.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남편에게 더럽다며 침을 한번 뱉고서는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더러웠어요. 아무리 우리나라에 간통법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가정이 있는데 바람피는 남편 놈이나 가정에 있는 남편을 꼬신 년을 보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혼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왜 합의 이혼을 안 했냐고요? 애들 양육권, 위자료 소송, 재산 등 처리할 게 많았거든요. 남편은 제게 와서 깨끗이 갈라서자고 했지만 제가 머리가 빈 게 아닌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꼭 복수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이혼 소송 준비 중일 때 그 상간녀 그년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해서 오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신한 배가 이만큼 나왔다고 자랑을 하는데 웃기지도 않았어요. 불구덩이로 뛰어들겠다는 사람 뜨거운 맛을 보게 해주겠다고 또 한 번 다짐을 했죠. 원래 사람들은 당하기 전에는 모르는 게 사람이잖아요. 꼭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언니라고 부를게요. 저보다 나이 우선 많으니까. 그냥 여기서 합의 보시죠.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3천? 5천? 그 돈 줄 테니 질질 끌지 말자고요. 지금 곧 있으면 애도 나올 텐데 그 전에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 대표님 호적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알고 보니 이 여자는 곧 있음 태어날 아이를 위해 호적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야, 그딴 거를 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건데? 호적에 못 올리면 지우던가. 그리고 너는 미안하다는 감정을 못 느끼는 아이인가 보구나. 너 그러다 큰일 나. 저기요, 그런 협박 안 통하니 아마추어 같은 행동 그만하시고요. 이번 달까지 5천만 원이라도 받고 싶으면 합의 이혼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며 자리를 뜨더군요. 참 가짜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2달 후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판결은 당연히 재산 분할,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해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그들에게 죄를 줬지만 제 분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김 과장에게 연락을 해서 남편과 그년의 로맨스 영상들을 단체 카톡에 뿌려버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진다면서 말이죠. 김 과장은 어차피 곧 망할 회사 그만둘 예정이었다며 상관없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저는 회사 근처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남편과 그 여자의 불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전화를 해서 법적으로 끝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서 난리를 쳤지만 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놈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정말 하늘이 제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건지 저랑 이혼하고 딱 7달 만에 남편 회사는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많이 힘든 상태인 이유도 있었고 회사 이미지도 안 좋아져 부도 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시원하던지. 결국 남편은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됐고 전 남편 놈과 바람핀 그녀는 돌도 안 된 아이를 안은 채 도망을 쳤다고 하더군요. 설마 남편 회사가 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었나 봅니다. 그 이후 전 남편 놈은 찾아와 애들을 보고 싶다며 애원을 했지만 저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양육비도 주지 않았고 그 더러운 입에서 아이들 이름 부르는 게 끔찍이 싫었거든요. 아이들도 아빠를 찾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 그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전 남편 놈이 비굴한 줄 아시나요? 생활비가 없다며 500만 원을 꿔달라고 하더군요. 신용 불량자라 대출도 안 되고 노가다 일은 힘들어서 못하니 많이 궁했었나 봅니다. 오죽했으면 전 마누라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는 걸 보니 말이죠. 결국 전 남편은 상간녀 도망가고 본인 자식들 다 잃고 마누라 잃고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렸네요. 한순간에 인생 자체가 구제가 불가능하게 말아먹어 버린 거죠. 뭐 어쩌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장 스토리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열심히 살아서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고 싶네요.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들 건강하시고 제 사연 들으면서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바람을 피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그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시고 가정을 꼭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